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병은 망가지라도 단식하면 낫는다입니다. 저자는 이우영, 출판사는 라의 눈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우영, 경남 진주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직장생활과 개인사업을 거쳐 10년간 건강 전문 기자로 활동했고 자연스럽게 단식과 접하게 되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의 장수비결. 조선의 제21대 왕 영조는 1694년에 태어나 1776년에 돌아가셨으니 우리 나이로는 83세까지 산 것이다. 60세의 환갑잔치를 한 조선의 왕이 6명이 불과한 것에 비춰볼 때 확실히 장수했다. 제의 기간만 50년이 넘는다. 조선의 왕들이 대부분 병으로 죽은 것과 달리 영조는 천수를 누리고 노안과 치매로 죽었다고 한다. 그가 장수한 비결은 무엇일까? 영조는 소식을 했으며 식사 시간을 철저히 지켰다. 쌀밥이 아닌 보리밥을 먹었으며 밥도 많이 담지 못하도록 하였다. 보리는 장을 부풀려서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주어 적응식이나 간헐적 당식에 효과적이다. 환갑이 지나서는 말린 조기 외에는 육류와 생선류를 수라상에 올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육류 위주의 식단을 즐겨서 비만 합병증으로 고생했던 세종과는 확실히 다르다. 아프더라도 먹어야 빨리 낫는다는 말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병에 걸렸던 과거의 얘기다.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다. 또한 일상에서 매일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의 독성이 체내에 쌓여 각종 독성 반응을 일으키거나 발열 과정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해독을 위한 단식은 아무런 건더기도 먹지 않고 수분이나 당분, 염분만으로 지내면서 소화 효소 분비를 일정 기간 억제하는 것이다. 효소는 일명 생명의 불꽃이라고도 불리는데 몸을 움직이려면 세포의 생화학적 반응에 개입하는 효소가 필수적이다. 예컨대 손으로 물건을 잡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뇌에서 먼저 효소가 분비돼야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 신호가 손까지 전달이 된다. 근육도 해당 세포에서 효소가 분비되어야 움직일 수가 있다. 하지만 효소는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지는 양이 정해져 있어 나이가 들면 자연히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노인은 젊은이에 비해 소화 효소가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게 모래 씹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체내 효소를 모두 사용하고 나면 누구나 죽는다. 미국의 에드워드 하웰 박사는 노인이라도 체내 효소가 충분히 존재하면 젊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체내 효소가 소모되면 수명도 짧아진다고 했다. 일생 만들 수 있는 효소의 총량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젊었을 때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충분한 휴식 없이 일에만 매달리면 노화나 사망이 빠르다고 한다. 몸의 면역력이 저하되고 바이러스성 감염증이나 성인병에 걸리기도 쉬워진다. 우리 몸의 효소는 소화효소와 대사효소가 있다. 그런데 소화효소를 많이 분비하면 대사효소의 분비량이 줄어든다. 소화효소의 분비를 억제하여 대사효소의 분비를 늘리고 이를 통해 질병을 고치는 것이 단식의 원리이다. 반대로 평소 소화 기능이 약해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은 단식 기간에
소화 효소를 충분히 저장했다가 일상식으로 돌아가면 영양 흡수를 쉽게 하여 살이 찔 수가 있다. 그러니 평소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효소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내 몸의 질병을 고치는 대사효소 분비가 줄어든다. 또한 면역력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진다. 이때 단식은 소화효소의 분비를 최소화함으로써 대사효소 분비를 촉진해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물리적으로는 단식을 해서 건강이 나빠질 것 같지만 우리 몸이 가진 이런 모순적인 구조가 오히려 건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단식은 자기 몸에 스스로 가하는 충격적인 영양결핍 상태이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의 영양소가 몸 안에서 생화학적으로 반응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오염원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를 다시 분해해서 영양분으로 재활용될 것은 세포로 보내고 유해 물질은 배출하는 청소가 바로 단식이다. 그러므로 단식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단식 후 자신의 식습관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단식의 성공 여부는 결국 음식에서 판별되기 때문이다. 단식보다 단식을 끝낸 후에 보식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필자는 끝맺음보다 시작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왜 단식을 하려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중간에 좌절하거나 단념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나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으로 단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단식 후에 아집으로 똘똘 뭉쳐 타인과 공존하기 어렵다. 이런 태도는 타인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병은 음식으로 생기고 낫는 것도 음식으로 낫는다. 하지만 더 깊이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수분 정체로 인해 부어있는 팔뚝이나 허벅지의 살과 같은 전신 부종의 원인이다. 따라서 단식하는 사람은 자기 몸이 살찐 게 아니라 부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붓기를 빼겠다는 자세로 몸을 돌봐야 한다. 몸속 순환이 원활치 않은 이유는 림프가 막혔거나 콩팥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림프 마사지와 함께 콩팥의 기능 회복에 좋은 차를 마시면서 단식을 진행해야 한다. 콩팥의 기능 회복을 위해 필자가 쓰는 식품은 엉겅퀴를 전초로 달여 마시는 방법이다. 엉겅퀴의 꽃, 잎, 줄기, 뿌리 전체를 먹으라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 준비를 단단히 했음에도 단식할 때 가장 실패할 확률이 높은 사람은 숨이 짧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성격도 급해서 단식 일주일을 넘기는 것도 버거워한다. 따라서 단식 중이라도 숨을 길게 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단식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외로 수면 장애이다. 잠을 못 잔다는 것은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 얼마 못 가서 지친다. 그러므로 단식에서 충분한 수면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단식 중에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살도 쉽게 빠진다. 잠을 못 자는데 억지로 단식을 하다 보면 우울감에 빠진다. 필자는 심한 불면증에 산조인 씨를 볶아서 쓰기도 하고 염증이 있는 경우는 유근피나 황금을 쓰기도 한다. 단식할 때는 자기 체력에 맞춰서 걷는 것이 좋다. 체력이 좋은 사람이 추운 겨울에 너무 느리게 오래 걸으면 한기가 몸을 쳐서 병이 생긴다. 그런 사람은 조금 빨리 걸어서 땀을 빼고 즉시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 체력이 부족한 사람은
천천히 걸어서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 또 운동 후에는 몸의 관절 부위를 풀어줘야 한다. 단식하면 당연히 배가 고프다. 이건 내가 몸을 고치기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일이므로 참아야 한다. 다만 배고픔을 해결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평소 당뇨가 있어서 저혈당이 오는 사람이나 단식 중에 갑자기 배가 고프거나 전신 떨림이 생기면 물에 효소나 꿀을 타서 마시면 금세 회복이 된다. 따라서 평소 혈당이 높거나 낮은 사람은 단식 중에 늘 당분이 높은 음료나 사탕을 휴대하는 게 안전하다. 사탕을 빨아 먹으면 훨씬 편하긴 한데 문제는 침샘을 자극하여 소화 효소를 분비하므로 사탕을 먹고 나면 배고픔이 더 심해지는 부작용이 있다. 단식하다가 전신에 힘이 빠질 때는 키토산 차를 마시거나 염분이 함유된 국물을 마시면 된다. 단 일체의 건더기는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단식 중에 무기력증은 염분 부족으로 인해 생긴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죽염이나 볶은 소금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 암 환자는 물에 시래기나 황성분이 많은 채소를 넣고 끓인 다음 소금으로 간을 해서 휴대하는 게 간편하고 효과적이다. 단식을 하면 배가 고파서 말할 힘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적응하면 오히려 말수가 많아지고 쾌활해진다. 이때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단식과 명상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목적이 뚜렷하고 목표가 세워졌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짜야 한다. 단식하기 전에 먼저 구충제를 먹고 소금물을 마시는 건 기본이다. 장이나 몸속에 기생충이 있다면 이들이 갑작스러운 음식 중단에 놀라 움직일 게 분명하다. 회충이나 요충은 덩치가 커서 장을 뚫고 나올 수 없지만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미세한 기생충은 몸속을 이동하여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다. 그러니 구충제를 먹고 하루 지나 소금물을 마신다. 소금물은 죽은 기생충이나 장벽에 붙은 오염물을 세척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다음 장을 비우는 장 청소를 한다. 장을 비우면 배고픔이 줄어든다. 여기에 하루 저녁 찜질을 하면 약 3일간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계획을 짜면 쉽게 단식을 할 수가 있다. 간 청소까지 한다면 눈이 맑아지고 노안이 좋아진다. 단식의 성공 여부가 초기 3일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4일차 정도면 허리 통증이 사라진다. 이때부터 일반인에게 호전 반응이 시작된다. 몸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호전 반응이 빨리 시작된다. 심한 경우 첫날부터 호전 반응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통증 수준의 병은 3일차부터 호전 반응이 온다. 가장 흔한 호전 반응은 가려움증인데 다음 장에서 자세히 소개할 것이다. 7일차 정도 되면 피부가 확연히 맑아지고 기미가 사라진다. 특히 팔의 피부가 몰라보게 좋아진다. 만약 중한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10일 정도의 기간을 권한다. 통풍, 대상포진, 류머티즘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2주 단식을 추천한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7일 단식을 하고 거식증이 생기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트라우마로 인한 것이어서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큰맘 먹고 단식에 도전했다가 며칠도 지나지 않아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우리 몸의 열과 전기 에너지는 질병과 깊은 관계가 있다. 차가운 것은 열 에너지를 빼앗아간다.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거나 찬물을 마시면 열을 뺏긴다. 열을 뺏기면 움츠러든다. 사지가 차가워진다. 움직임이 둔해진다. 다시 열을 보충해야 한다. 이때 열을 보충해주는 것이 바로 음식이다. 그런데 단식 중이라 열을 보충할 방법이 없다. 이러면 단식으로 인한 부작용에 빠진다. 체력 고갈, 우울증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몸의 열 에너지는 음식으로 생기고 전기 에너지는 호흡으로 생기며 운동 에너지는 움직여야 생긴다. 단식을 하면 ATP 생성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감소시킨다. 몸에 축적된 노폐물도 원래는 영양소였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노폐물로 쌓여있거나 중금속으로 변한 고분자 영양소를 분해하여 신진대사에 이용하므로 세포의 대사에 필요한 일정한 열은 발생한다. 다만 전신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양은 아니므로 전기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단식하느라 열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사람이 호흡마저 거칠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기 에너지까지 감소해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이다. 따라서 길고 깊은 호흡으로 전기 에너지를 충전해야 한다. 가슴이 아닌 배로 숨을 마시고 내뱉는 것이 중요하다. 들숨에 배가 나오고 날숨에 배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흉식 호흡은 들숨에 가슴이 나오면서 배가 들어가고 어깨가 올라간다. 이러면 숨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 호흡이 짧아진다. 단식할 때는 평소보다 더 많이 움직여서 운동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 다만 지나친 근력 운동은 체력을 고갈시키므로 약한 정도의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하루 3시간 이상 걷거나 땀이 살짝 날 정도의 간단한 운동을 통해 몸의 열을 올리기를 권한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운동마저 안 하면 근력도 약해질 뿐 아니라 에너지 활성이 부족하여 우울감이나 공복감에 빠질 수가 있다. 다만 근골격계의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나 초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수중 운동으로 먼저 체중을 줄인 후에 운동하는 것이 좋다. 열 에너지의 원천인 음식이 없어도 운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를 들려 전신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단식으로 인한 배고픔이나 부작용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 단식으로 살을 빼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거나 늘어난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이런 사람은 단식 중에 운동을 하지 않거나 황미네랄을 보충하지 않는 사람이다. 황미네랄은 유황 성분으로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고 힘줄과 근육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게다가 철 성분과 결합해 뼈를 튼튼하게 해주므로 예로부터 유황 먹인 오리고기는 보양식품으로 통했다. 최근에는 식이 유황이라고 하여 MSM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데 이는 화학적으로 제조한 황 성분이므로 부작용이 우려된다. 천연 유황은 생강, 강황, 울금, 마늘, 계피, 대나무, 송진, 상추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대나무에 소금을 넣어 황 성분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죽염을 만들어 질병 치료와 음식 조리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요즘은 광물질인 유황을 발효시켜 커피와 함께 마시는 제품도 나와 있다. 단식은 자기 감정을 치유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몸에 휴가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단식 중에 몸을 차갑게 하거나 신경을 둔하게 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또 깊은 수면을 통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자율신경계의 교란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발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불면증이 있다면 잠들기 전에 각탕을 권한다. 각탕은 심장질환이나 정신질환에 효과가 좋다. 각탕의 요령. 물통에 따뜻한 물을 담고 천일염 20g과 식소다 2g을 넣어 녹인 다음 20분 이상 종아리까지 담기도록 다리를 담그고 있으면 된다. 비닐이나 담요 등으로 무릎부터 물통까지를 감싸주면 보온이 유지된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단식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구충제의 복용이다. 기생충이 체내 다른 장부로 침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이다. 그 다음에 장을 비우는 과정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소금물로 장벽을 세척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구충제를 먹은 뒤에 장을 비우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 좋다. 단식 중의 위험 요소를 없애는 첫 관문이기 때문이다. 단식 전에 장을 비우는 것은 소화작용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이다. 굶어도 뱃속에는 이미 먹은 음식의 소화가 계속 진행된다. 8시간이면 소화가 끝난다라는 과학적 기준은 잊어버려라. 그런 논리는 과학에서만 통용될 뿐 섭리는 사람마다 다르다. 소화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행위라서 다 끝날 때까지 졸린다. 에너지를 써서 소화를 끝내면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얻어 활기가 돋는다. 대신 다시 배가 고파진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소화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 몸에 각종 소화 효소들이 생화학 반응을 위해 소비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음식을 소화하는데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이것이 배고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한 끼 굶기도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소화작용 때문이다. 단식의 첫 번째 단계가 장 청소인 이유가 여기 있다. 소화할 것이 없으므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배고픔이 일어나지 않는다. 장을 비우지 않고 생으로 굶게 되면 배고픔을 억지로 참아야 하는데 이것이 단식 후에 폭식증을 유발한다. 치유 단식에서도 장을 잘 비우는 것이 치유의 첫 단계이다. 그러고 나면 각종 호전 반응이 나타나면서 우리 몸이 단식에 적응하기 때문이다. 장을 비우는 목적 중에는 숨을 배에 깊숙이 집어넣으려는 것도 있다. 뱃속에 음식물이 없으면 숨이 드나들기 쉽고 깊이 들이마실 수가 있다. 옛날 현자들이 단식했던 이유도 깊고 긴 호흡으로 명상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였다. 병원에서는 대개 수술하기 전 또는 검사하기 전에 관장을 하거나 금식을 하도록 한다. 장을 비우는 방법으로는 병원에서 하는 관장과 거순요법에 커피 관장이 있다. 또 소금이나 죽염을 이용하는 소금 관장이 있으며 약국에서 파는 마금일로 장을 비우는 방법도 있다.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가 진행되는 동안 소화 효소가 분비되므로 우리 몸은 차가워진다. 그러다가 소화가 다 되면 다시 몸이 따뜻해지는데 이런 한열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하루에 5번 조금씩 자주 먹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온종일 소화작용을 하여 몸을 만성적인 차가움에 빠뜨리는 결과가 된다. 반드시 피해야 될 식습관이다. 아침에 과다한 식사를 하는 것도 기껏 올라온 체온을 다시 내리는 일이므로 피해야 한다. 배가 따뜻해지면 배심이 생긴다. 밥심은 음식으로 생기지만 배심은 호흡으로 생긴다. 단순히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심을 단련하려면 단식과 복식 호흡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복식 호흡은 무엇보다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턱은 앞으로 끌어당겨서 들이마신 숨이 기도를 따라 부드럽게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이때 혀끝은 입 천장의 구멍을 막아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초심자들도 숨길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다. 공기가 입 천장의 구멍을 통해 들어오면 공기의 유입량이 너무 많아서 호흡 중의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집중력을 흐트러뜨려 몰입을 방해하기도 한다. 밤중에 혈압이 높아 못 자는 사람에게는 뇌로 올라간 혈압을 발끝으로 빼주는 각탕이 좋다. 각탕을 어떻게 해야 효과가 좋을까? 발목까지 물에 잠기게 하면 족탕이고 종아리까지 잠기게 하면 각탕이다. 따라서 각탕을 하려면 먼저 종아리까지 들어가는 스티로폼 박스를 구해서 여기에 소금 한 주먹과 식소다 한 스푼을 넣고 약 40도의 물을 부어 녹인 다음 종아리까지 잠기게 하면 된다. 이때 긴 치마나 담요로 스티로폼 박스를 덮어 열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약 20분 후에 다시 뜨거운 물을 부어 온도를 올려준 뒤에 총 40분간 각탕을 한다. 이렇게 2, 3일 하고 나면 불면증은 서서히 사라진다. 물의 온도를 잴 때 주의할 점은 발이 손보다 온도에 민감하다는 사실이다. 물에 손을 넣어 따뜻하다 싶을 정도가 발의 입장에서는 뜨거운 정도라 보면 된다. 참고로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단식 초기를 견디기 어려워한다. 그런 사람에겐 각탕이 으뜸이고 유칼립투스 화분을 방 안에 두거나 잠자기 전에 목 뒤에 라벤더 오일을 묻히면 잠드는 데 도움이 된다. 단식이 끝난 후에 일상생활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복식 호흡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식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 단식해서 몸이 안 좋으니 죽이나 가벼운 음식으로 식사를 하라는 주장이 많은데 필자는 거기에 반대한다. 단식해서 몸이 좋아졌고 소화 기능도 엄청 좋은데 왜 유동식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다만 포식 기간에는 잇몸 근육과 치아에 신경을 써야 한다. 단식으로 인해 저작근과 교근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근육들을 빨리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치아도 약해진다. 그래서 미음보다는 조금 딱딱한 음식이 좋다. 경단식을 만들어 꼭꼭 씹은 다음 죽처럼 만들어 넘기면 씹는 근육도 단련되고 음식을 잘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일 수가 있다. 그러면 단식으로 좋아진 몸이 더 좋아진다. 단식 후에 갑자기 살이 찌는 이유는 씹는 습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죽이 부드러워 그냥 국을 먹듯이 훌훌 넘기다 보면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서 과식을 하게 되고 요요 현상을 초래한다. 약 3일간은 이렇게 1일 1식을 하면 좋다. 단식은 자신의 습관을 개선하고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돌아보는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단식 후의 관리임으로 보식 3일차가 되면 경단식으로 1일 2식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3일간 1일 2식을 한 다음 점차 일반식으로 나아간다. 일상식으로는 아침에는 감자 사과 주스를 먹거나 바나나를 하나 정도 먹는 것을 권한다. 감자와 사과를 갈 때는 껍질을 벗기지 말고 껍질째 갈아서 마시는 것이 좋다. 아침 일찍 육체 노동을 하는 경우에도
지나친 식사는 금하는 것이 좋다. 배변과 배뇨로 밤새 쌓인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그러고 나면 그때 식사를 하도록 하자. 단식 자체로는 아무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음식을 먹어야 단식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식을 배운다는 것은 단식의 방법뿐만 아니라 음식을 바르게 먹는 법도 배운다는 뜻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단식은 단식할 수밖에 없도록 한 자신의 의식을 개선하고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일상의 변화로 귀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식 후에 일상식에서 피해야 될 음식을 살펴보자. 밀가루 음식과 튀긴 음식. 단식 후에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실패하기로 작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아예 먹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 밀가루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과자, 빵, 튀김, 부침개도 멀리 해야 한다. 물론 평생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일부러 찾아서 먹지는 말라는 뜻이다. 어쩌다 짜장면이 입에 당기면 먹어도 좋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이지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다. 몸이 부어서 펑퍼짐해진 이유 중에는 밀가루 음식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도 있다. 특히 밀가루에다 식품 첨가물까지 범벅이 된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은 식단에서 사라져야 될 1순위 식품이다. 기름에 튀긴 음식 또한 먹지 말아야 한다. 21세기 들어 서양에서 개발한 간헐적 단식도 고우다 박사가 개발한 다양한 식사 제한법에 바탕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식 후에 진행하는 보식과도 비슷한데 완전 단식 후에 보조적으로 진행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완전 단식과는 달리 하루 한 번이라도 식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예를 들어 3일 완전 단식을 한 뒤에 7일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단식이 쉬워질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다.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면 소화 효소를 아끼는 효과가 발휘되는데 다만 반드시 8시간 동안 어떤 식사를 하는 게 좋을지는 각자의 체질이나 병증에 따라 다르다. 다만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처음에 장을 비우고 시작하길 권한다. 단식이든 간헐적 단식이든 초기에 정착하지 못하면 결국 포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보온병에 넣어 다니며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물배라도 채우라는 것이 아니다. 공복 시에 샘솟듯 분비되는 호르몬과 체액의 pH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이다. 완전 단식과 마찬가지로 간헐적 단식도 성공하기 위한 원칙이 5가지가 있다. 우선 단식 전에 구충제 복용과 소금물 섭취는 기본이다.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먼저 장을 비워야 한다. 1일 1식이나 2식을 하더라도 배가 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놓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식사량이 줄어서 배가 고프면 달짝지근한 차를 마시고 몸에 힘이 없으면 소금물이나 짠물을 마셔야 한다. 직장이든 집이든 내가 단식하고 있는 환경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심하게 준다면 부딪히지 말고 피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 생리 주기는 피해야 한다. 단식 중에 당분과 염분의 섭취. 단식을 시작할 때 불가마나 한 증막 찜질을 하면 체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허기가 지면 단맛이 나는 효소나 꿀차를 마시면 된다. 단맛이 나는 효소는 배고픔을 줄여준다. 그러나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허기가 심해지므로 하루 두세 잔 이내로 마시도록 한다. 단맛이 나는 효소는 기본적으로 밥을 먹는 것과 같다. 탄수화물도 체내에서 당으로 바뀌어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다만 불필요한 노폐물을 만들지 않고 체지방은 지속해서 빠진다는 점이 식사와는 다르다. 염분이 부족하면 힘이 없는데 이런 경우 소금물의 섭취는 무기력증을 쉽게 넘기도록 도와준다. 염분과 미네랄이 충분히 용해된 된장 국물이나 미역국을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국물은 과거의 식욕을 다시 불러와 입맛을 당기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 염분과 당분의 섭취가 많을수록 체중은 감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만약 체중 감량이 아니라 질병을 고칠 목적의 단식이라면 염분과 당분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우리 몸에서 염분은 중요한 방부제 역할을 한다. 적정 염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온상이 된다. 그 중에는 유익한 것도 있겠지만 해로운 것도 있다. 염분이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염식이나 저염식을 하면 면역의 1차 방어선이 활짝 열리는 셈이다. 실제로 질병이 있는 사람은 체내 염증 수치가 매우 높다. 체내 독소를 빼기 위해 단식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절한 수준의 염분을 섭취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단식을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거나 단식을 통해서 질병을 치유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병은 망가지라도 단식하면 낫는다입니다. 저자는 이우영, 출판사는 라의 눈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우영, 경남 진주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직장생활과 개인사업을 거쳐 10년간 건강 전문 기자로 활동했고 자연스럽게 단식과 접하게 되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의 장수 비결. 조선의 제21대 왕 영조는 1694년에 태어나 1776년에 돌아가셨으니 우리 나이로는 83세까지 산 것이다. 60세의 환갑잔치를 한 조선의 왕이 6명이 불과한 것에 비춰볼 때 확실히 장수했다. 죄의 기간만 50년이 넘는다. 조선의 왕들이 대부분 병으로 죽은 것과 달리 영조는 천수를 누리고 노안과 치매로 죽었다고 한다. 그가 장수한 비결은 무엇일까? 영조는 소식을 했으며 식사 시간을 철저히 지켰다. 쌀밥이 아닌 보리밥을 먹었으며 밥도 많이 담지 못하도록 하였다. 보리는 장을 부풀려서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주어 적응식이나 간헐적 당식에 효과적이다. 환갑이 지나서는 말린 조기 외에는 육류와 생선류를 수라상에 올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육류 위주의 식단을 즐겨서 비만 합병증으로 고생했던 세종과는 확실히 다르다. 아프더라도 먹어야 빨리 낫는다는 말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병에 걸렸던 과거의 얘기다.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다. 또한 일상에서 매일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의 독성이 체내에 쌓여 각종 독성 반응을 일으키거나 발열 과정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해독을 위한 단식은 아무런 건더기도 먹지 않고 수분이나 당분, 염분만으로 지내면서 소화 효소 분비를 일정 기간 억제하는 것이다.
효소는 일명 생명의 불꽃이라고도 불리는데 몸을 움직이려면 세포의 생화학적 반응에 개입하는 효소가 필수적이다. 예컨대 손으로 물건을 잡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뇌에서 먼저 효소가 분비돼야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 신호가 손까지 전달이 된다. 근육도 해당 세포에서 효소가 분비되어야 움직일 수가 있다. 하지만 효소는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지는 양이 정해져 있어 나이가 들면 자연히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노인은 젊은이에 비해 소화 효소가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게 모래 씹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체내 효소를 모두 사용하고 나면 누구나 죽는다. 미국의 에드워드 하웰 박사는 노인이라도 체내 효소가 충분히 존재하면 젊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체내 효소가 소모되면 수명도 짧아진다고 했다. 일생 만들 수 있는 효소의 총량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젊었을 때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충분한 휴식 없이 일에만 매달리면 노화나 사망이 빠르다고 한다. 몸의 면역력이 저하되고 바이러스성 감염증이나 성인병에 걸리기도 쉬워진다. 우리 몸의 효소는 소화효소와 대사효소가 있다. 그런데 소화효소를 많이 분비하면 대사효소의 분비량이 줄어든다. 소화효소의 분비를 억제하여 대사효소의 분비를 늘리고 이를 통해 질병을 고치는 것이 단식의 원리이다. 반대로 평소 소화 기능이 약해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은 단식 기간에 소화효소를 충분히 저장했다가 일상식으로 돌아가면 영양 흡수를 쉽게 하여 살이 찔 수가 있다. 그러니 평소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효소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내 몸의 질병을 고치는 대사효소 분비가 줄어든다. 또한 면역력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진다. 이때 단식은 소화효소의 분비를 최소화함으로써 대사효소 분비를 촉진해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물리적으로는 단식을 해서 건강이 나빠질 것 같지만 우리 몸이 가진 이런 모순적인 구조가 오히려 건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단식은 자기 몸에 스스로 가하는 충격적인 영양결핍 상태이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의 영양소가 몸 안에서 생화학적으로 반응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오염원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를 다시 분해해서 영양분으로 재활용될 것은 세포로 보내고 유해 물질은 배출하는 청소가 바로 단식이다. 그러므로 단식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단식 후 자신의 식습관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단식의 성공 여부는 결국 음식에서 판별되기 때문이다. 단식보다 단식을 끝낸 후에 보식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필자는 끝맺음보다 시작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왜 단식을 하려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중간에 좌절하거나 단념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나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으로 단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단식 후에 아집으로 똘똘 뭉쳐 타인과 공존하기 어렵다. 이런 태도는 타인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병은 음식으로 생기고 낫는 것도 음식으로 낫는다. 하지만 더 깊이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수분 정체로 인해 부어있는 팔뚝이나 허벅지의 살과 같은 전신 부종이 원인이다. 따라서 단식하는 사람은 자기 몸이 살찐 게 아니라 부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붓기를 빼겠다는 자세로 몸을 돌봐야 한다. 몸속 순환이
원활치 않은 이유는 림프가 막혔거나 콩팥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림프 마사지와 함께 콩팥의 기능 회복에 좋은 차를 마시면서 단식을 진행해야 한다. 콩팥의 기능 회복을 위해 필자가 쓰는 식품은 엉겅퀴를 전초로 달여 마시는 방법이다. 엉겅퀴의 꽃, 잎, 줄기, 뿌리 전체를 먹으라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 준비를 단단히 했음에도 단식할 때 가장 실패할 확률이 높은 사람은 숨이 짧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성격도 급해서 단식 일주일을 넘기는 것도 버거워한다. 따라서 단식 중이라도 숨을 길게 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단식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외로 수면 장애이다. 잠을 못 잔다는 것은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 얼마 못 가서 지친다. 그러므로 단식에서 충분한 수면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단식 중에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살도 쉽게 빠진다. 잠을 못 자는데 억지로 단식을 하다 보면 우울감에 빠진다. 필자는 심한 불면증에 산조인 씨를 볶아서 쓰기도 하고 염증이 있는 경우는 유근피나 황금을 쓰기도 한다. 단식할 때는 자기 체력에 맞춰서 걷는 것이 좋다. 체력이 좋은 사람이 추운 겨울에 너무 느리게 오래 걸으면 한기가 몸을 쳐서 병이 생긴다. 그런 사람은 조금 빨리 걸어서 땀을 빼고 즉시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 체력이 부족한 사람은 천천히 걸어서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 또 운동 후에는 몸의 관절 부위를 풀어줘야 한다. 단식하면 당연히 배가 고프다. 이건 내가 몸을 고치기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일이므로 참아야 한다. 다만 배고픔을 해결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평소 당뇨가 있어서 저혈당이 오는 사람이나 단식 중에 갑자기 배가 고프거나 전신 떨림이 생기면 물에 효소나 꿀을 타서 마시면 금세 회복이 된다. 따라서 평소 혈당이 높거나 낮은 사람은 단식 중에 늘 당분이 높은 음료나 사탕을 휴대하는 게 안전하다. 사탕을 빨아 먹으면 훨씬 편하긴 한데 문제는 침샘을 자극하여 소화 효소를 분비하므로 사탕을 먹고 나면 배고픔이 더 심해지는 부작용이 있다. 단식하다가 전신에 힘이 빠질 때는 키토산 차를 마시거나 염분이 함유된 국물을 마시면 된다. 단 일체의 건더기는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단식 중에 무기력증은 염분 부족으로 인해 생긴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죽염이나 볶은 소금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 암 환자는 물에 시래기나 황성분이 많은 채소를 넣고 끓인 다음 소금으로 간을 해서 휴대하는 게 간편하고 효과적이다. 단식을 하면 배가 고파서 말할 힘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적응하면 오히려 말수가 많아지고 쾌활해진다. 이때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단식과 명상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목적이 뚜렷하고 목표가 세워졌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짜야 한다. 단식하기 전에 먼저 구충제를 먹고 소금물을 마시는 건 기본이다. 장이나 몸속에 기생충이 있다면 이들이 갑작스러운 음식 중단에 놀라 움직일 게 분명하다. 회충이나 요충은 덩치가 커서 장을 뚫고 나올 수 없지만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미세한 기생충은 몸속을 이동하여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다. 그러니 구충제를 먹고 하루 지나 소금물을 마신다. 소금물은 죽은 기생충이나 장벽에 붙은 오염물을
세척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다음 장을 비우는 장 청소를 한다. 장을 비우면 배고픔이 줄어든다. 여기에 하루 저녁 찜질을 하면 약 3일간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계획을 짜면 쉽게 단식을 할 수가 있다. 간 청소까지 한다면 눈이 맑아지고 노안이 좋아진다. 단식의 성공 여부가 초기 3일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4일차 정도면 허리 통증이 사라진다. 이때부터 일반인에게 호전 반응이 시작된다. 몸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호전 반응이 빨리 시작된다. 심한 경우 첫날부터 호전 반응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통증 수준의 병은 3일차부터 호전 반응이 온다. 가장 흔한 호전 반응은 가려움증인데 다음 장에서 자세히 소개할 것이다. 7일차 정도 되면 피부가 확연히 맑아지고 기미가 사라진다. 특히 팔의 피부가 몰라보게 좋아진다. 만약 중한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10일 정도의 기간을 권한다. 통풍, 대상포진, 류머티즘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2주 단식을 추천한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7일 단식을 하고 거식증이 생기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트라우마로 인한 것이어서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큰맘 먹고 단식에 도전했다가 며칠도 지나지 않아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우리 몸의 열과 전기 에너지는 질병과 깊은 관계가 있다. 차가운 것은 열 에너지를 빼앗아간다.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거나 찬물을 마시면 열을 뺏긴다. 열을 뺏기면 움츠러든다. 사지가 차가워진다. 움직임이 둔해진다. 다시 열을 보충해야 한다. 이때 열을 보충해주는 것이 바로 음식이다. 그런데 단식 중이라 열을 보충할 방법이 없다. 이러면 단식으로 인한 부작용에 빠진다. 체력 고갈, 우울증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몸의 열 에너지는 음식으로 생기고 전기 에너지는 호흡으로 생기며 운동 에너지는 움직여야 생긴다. 단식을 하면 ATP 생성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감소시킨다. 몸에 축적된 노폐물도 원래는 영양소였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노폐물로 쌓여있거나 중금속으로 변한 고분자 영양소를 분해하여 신진대사에 이용하므로 세포의 대사에 필요한 일정한 열은 발생한다. 다만 전신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양은 아니므로 전기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단식하느라 열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사람이 호흡마저 거칠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기 에너지까지 감소해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이다. 따라서 길고 깊은 호흡으로 전기 에너지를 충전해야 한다. 가슴이 아닌 배로 숨을 마시고 내뱉는 것이 중요하다. 들숨에 배가 나오고 날숨에 배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흉식 호흡은 들숨에 가슴이 나오면서 배가 들어가고 어깨가 올라간다. 이러면 숨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 호흡이 짧아진다. 단식할 때는 평소보다 더 많이 움직여서 운동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 다만 지나친 근력 운동은 체력을 고갈시키므로 약한 정도의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하루 3시간 이상 걷거나 땀이 살짝 날 정도의 간단한 운동을 통해 몸의 열을 올리기를 권한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운동마저 안 하면 근력도 약해질 뿐 아니라 에너지 활성이 부족하여 우울감이나
공복감에 빠질 수가 있다. 다만 근골격계의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나 초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수중 운동으로 먼저 체중을 줄인 후에 운동하는 것이 좋다. 열 에너지의 원천인 음식이 없어도 운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를 들려 전신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단식으로 인한 배고픔이나 부작용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 단식으로 살을 빼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거나 늘어난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이런 사람은 단식 중에 운동을 하지 않거나 화학 미네랄을 보충하지 않는 사람이다. 화학 미네랄은 유황 성분으로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고 힘줄과 근육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게다가 철 성분과 결합해 뼈를 튼튼하게 해주므로 예로부터 유황 먹인 오리고기는 보양식품으로 통했다. 최근에는 식이 유황이라고 하여 MSM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데, 이는 화학적으로 제조한 화학 성분이므로 부작용이 우려된다. 천연 유황은 생강, 강황, 울금, 마늘, 계피, 대나무, 송진, 상추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대나무에 소금을 넣어 화학 성분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죽염을 만들어 질병 치료와 음식 조리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요즘은 광물질인 유황을 발효시켜 커피와 함께 마시는 제품도 나와 있다. 단식은 자기 감정을 치유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몸에 휴가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단식 중에 몸을 차갑게 하거나 신경을 둔하게 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또 깊은 수면을 통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자율신경계의 교란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발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불면증이 있다면 잠들기 전에 각탕을 권한다. 각탕은 심장질환이나 정신질환에 효과가 좋다. 각탕의 요령: 물통에 따뜻한 물을 담고 천일염 20g과 식소다 2g을 넣어 녹인 다음 20분 이상 종아리까지 담기도록 다리를 담그고 있으면 된다. 비닐이나 담요 등으로 무릎부터 물통까지를 감싸주면 보온이 유지된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단식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구충제의 복용이다. 기생충이 체내 다른 장부로 침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이다. 그 다음에 장을 비우는 과정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소금물로 장벽을 세척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구충제를 먹은 뒤에 장을 비우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 좋다. 단식 중의 위험 요소를 없애는 첫 관문이기 때문이다. 단식 전에 장을 비우는 것은 소화작용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이다. 굶어도 뱃속에는 이미 먹은 음식의 소화가 계속 진행된다. 8시간이면 소화가 끝난다라는 과학적 기준은 잊어버려라. 그런 논리는 과학에서만 통용될 뿐 섭리는 사람마다 다르다. 소화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행위라서 다 끝날 때까지 졸린다. 에너지를 써서 소화를 끝내면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얻어 활기가 돋는다. 대신 다시 배가 고파진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소화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 몸에 각종 소화 효소들이 생화학 반응을 위해 소비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음식을 소화하는데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이것이 배고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한 끼 굶기도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소화작용 때문이다. 단식의 첫 번째 단계가 장 청소인 이유가 여기 있다. 소화할 것이 없으므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배고픔이 일어나지 않는다.
장을 비우지 않고 생으로 굶게 되면 배고픔을 억지로 참아야 하는데 이것이 단식 후에 폭식증을 유발한다. 치유 단식에서도 장을 잘 비우는 것이 치유의 첫 단계이다. 그러고 나면 각종 호전 반응이 나타나면서 우리 몸이 단식에 적응하기 때문이다. 장을 비우는 목적 중에는 숨을 배에 깊숙이 집어넣으려는 것도 있다. 뱃속에 음식물이 없으면 숨이 드나들기 쉽고 깊이 들이마실 수가 있다. 옛날 현자들이 단식했던 이유도 깊고 긴 호흡으로 명상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였다. 병원에서는 대개 수술하기 전 또는 검사하기 전에 관장을 하거나 금식을 하도록 한다. 장을 비우는 방법으로는 병원에서 하는 관장과 거순요법에 커피 관장이 있다. 또 소금이나 죽염을 이용하는 소금 관장이 있으며 약국에서 파는 마금일로 장을 비우는 방법도 있다.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가 진행되는 동안 소화 효소가 분비되므로 우리 몸은 차가워진다. 그러다가 소화가 다 되면 다시 몸이 따뜻해지는데 이런 한열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하루에 대여섯 번 조금씩 자주 먹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온종일 소화작용을 하여 몸을 만성적인 차가움에 빠뜨리는 결과가 된다. 반드시 피해야 될 식습관이다. 아침에 과다한 식사를 하는 것도 기껏 올라온 체온을 다시 내리는 일이므로 피해야 한다. 배가 따뜻해지면 배심이 생긴다. 밥심은 음식으로 생기지만 배심은 호흡으로 생긴다. 단순히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심을 단련하려면 단식과 복식 호흡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복식 호흡은 무엇보다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턱은 앞으로 끌어당겨서 들이마신 숨이 기도를 따라 부드럽게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이때 혀끝은 입 천장의 구멍을 막아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초심자들도 숨길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다. 공기가 입 천장의 구멍을 통해 들어오면 공기의 유입량이 너무 많아서 호흡 중의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집중력을 흐트러뜨려 몰입을 방해하기도 한다. 밤중에 혈압이 높아 못 자는 사람에게는 뇌로 올라간 혈압을 발끝으로 빼주는 각탕이 좋다. 각탕을 어떻게 해야 효과가 좋을까? 발목까지 물에 잠기게 하면 족탕이고 종아리까지 잠기게 하면 각탕이다. 따라서 각탕을 하려면 먼저 종아리까지 들어가는 스티로폼 박스를 구해서 여기에 소금 한 주먹과 식소다 한 스푼을 넣고 약 40도의 물을 부어 녹인 다음 종아리까지 잠기게 하면 된다. 이때 긴 치마나 담요로 스티로폼 박스를 덮어 열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약 20분 후에 다시 뜨거운 물을 부어 온도를 올려준 뒤에 총 40분간 각탕을 한다. 이렇게 2, 3일 하고 나면 불면증은 서서히 사라진다. 물의 온도를 잴 때 주의할 점은 발이 손보다 온도에 민감하다는 사실이다. 물에 손을 넣어 따뜻하다 싶을 정도가 발의 입장에서는 뜨거운 정도라 보면 된다. 참고로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단식 초기를 견디기 어려워한다. 그런 사람에겐 각탕이 으뜸이고 유칼립투스 화분을 방 안에 두거나 잠자기 전에 목 뒤에 라벤더 오일을 묻히면 잠드는 데 도움이 된다. 단식이 끝난 후에 일상생활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복식 호흡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식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 단식해서 몸이 안 좋으니
죽이나 가벼운 음식으로 식사를 하라는 주장이 많은데 필자는 거기에 반대한다. 단식해서 몸이 좋아졌고 소화 기능도 엄청 좋은데 왜 유동식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다만 보식 기간에는 잇몸 근육과 치아에 신경을 써야 한다. 단식으로 인해 저작근과 교근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근육들을 빨리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치아도 약해진다. 그래서 미음보다는 조금 딱딱한 음식이 좋다. 경단식을 만들어 꼭꼭 씹은 다음 죽처럼 만들어 넘기면 씹는 근육도 단련되고 음식을 잘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일 수가 있다. 그러면 단식으로 좋아진 몸이 더 좋아진다. 단식 후에 갑자기 살이 찌는 이유는 씹는 습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죽이 부드러워 그냥 국을 먹듯이 훌훌 넘기다 보면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서 과식을 하게 되고 요요 현상을 초래한다. 약 3일간은 이렇게 1일 1식을 하면 좋다. 단식은 자신의 습관을 개선하고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돌아보는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단식 후의 관리이므로 보식 3일차가 되면 경단식으로 1일 2식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3일간 1일 2식을 한 다음 점차 일반식으로 나아간다. 일상식으로는 아침에는 감자 사과 주스를 먹거나 바나나를 하나 정도 먹는 것을 권한다. 감자와 사과를 갈 때는 껍질을 벗기지 말고 껍질째 갈아서 마시는 것이 좋다. 아침 일찍 육체 노동을 하는 경우에도 지나친 식사는 금하는 것이 좋다. 배변과 배뇨로 밤새 쌓인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그러고 나면 그때 식사를 하도록 하자. 단식 자체로는 아무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음식을 먹어야 단식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식을 배운다는 것은 단식의 방법뿐만 아니라 음식을 바르게 먹는 법도 배운다는 뜻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단식은 단식할 수밖에 없도록 한 자신의 의식을 개선하고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일상의 변화로 귀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식 후에 일상식에서 피해야 될 음식을 살펴보자. 밀가루 음식과 튀긴 음식. 단식 후에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실패하기로 작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아예 먹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 밀가루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과자, 빵, 튀김, 부침개도 멀리 해야 한다. 물론 평생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일부러 찾아서 먹지는 말라는 뜻이다. 어쩌다 짜장면이 입에 당기면 먹어도 좋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이지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다. 몸이 부어서 펑퍼짐해진 이유 중에는 밀가루 음식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도 있다. 특히 밀가루에다 식품 첨가물까지 범벅이 된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은 식단에서 사라져야 될 1순위 식품이다. 기름에 튀긴 음식 또한 먹지 말아야 한다. 21세기 들어 서양에서 개발한 간헐적 단식도 고우다 박사가 개발한 다양한 식사 제한법에 바탕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식 후에 진행하는 보식과도 비슷한데 완전 단식 후에 보조적으로 진행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완전 단식과는 달리 하루 한 번이라도 식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예를 들어 3일 완전 단식을 한 뒤에 7일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단식이 쉬워질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다.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면 소화 효소를 아끼는 효과가 발휘되는데, 다만 반드시 8시간 동안 어떤 식사를 하는 게 좋을지는 각자의 체질이나 병증에 따라 다르다. 다만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처음에 장을 비우고 시작하길 권한다. 단식이든 간헐적 단식이든 초기에 정착하지 못하면 결국 포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보온병에 넣어 다니며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물배라도 채우라는 것이 아니다. 공복 시에 샘솟듯 분비되는 호르몬과 체액의 pH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이다. 완전 단식과 마찬가지로 간헐적 단식도 성공하기 위한 원칙이 5가지가 있다. 우선 단식 전에 구충제 복용과 소금물 섭취는 기본이다.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먼저 장을 비워야 한다. 1일 1식이나 2식을 하더라도 배가 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놓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식사량이 줄어서 배가 고프면 달짝지근한 차를 마시고, 몸에 힘이 없으면 소금물이나 짠물을 마셔야 한다. 직장이든 집이든 내가 단식하고 있는 환경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심하게 준다면 부딪히지 말고 피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 생리 주기는 피해야 한다. 단식 중에 당분과 염분의 섭취. 단식을 시작할 때 불가마나 한 증막 찜질을 하면 체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허기가 지면 단맛이 나는 효소나 꿀차를 마시면 된다. 단맛이 나는 효소는 배고픔을 줄여준다. 그러나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허기가 심해지므로 하루 2-3잔 이내로 마시도록 한다. 단맛이 나는 효소는 기본적으로 밥을 먹는 것과 같다. 탄수화물도 체내에서 당으로 바뀌어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다만 불필요한 노폐물을 만들지 않고 체지방은 지속해서 빠진다는 점이 식사와는 다르다. 염분이 부족하면 힘이 없는데, 이런 경우 소금물의 섭취는 무기력증을 쉽게 넘기도록 도와준다. 염분과 미네랄이 충분히 용해된 된장 국물이나 미역국을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국물은 과거의 식욕을 다시 불러와 입맛을 당기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 염분과 당분의 섭취가 많을수록 체중은 감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만약 체중 감량이 아니라 질병을 고칠 목적의 단식이라면 염분과 당분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우리 몸에서 염분은 중요한 방부제 역할을 한다. 적정 염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온상이 된다. 그 중에는 유익한 것도 있겠지만 해로운 것도 있다. 염분이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염식이나 저염식을 하면 면역의 1차 방어선이 활짝 열리는 셈이다. 실제로 질병이 있는 사람은 체내 염증 수치가 매우 높다. 체내 독소를 빼기 위해 단식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절한 수준의 염분을 섭취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단식을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거나 단식을 통해서 질병을 치유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